자, 두 번째 시간은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에요. 그죠? 그렇죠. 변화가 네. 정말 있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좀 궁금해하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뭐 글로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중국 주식 전문가 찐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 잠깐 또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과거에 이제 근무하실 때 리서치 쪽에 뭐 관련된 자료들을 저도 많이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또 참고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이긴 한데 오래됐네요. 그때 12년 전. 네네. 12년 전 되세요? 오. 그렇죠. 2010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중국의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정말 진짜 리오프닝 할까?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라면 이게 만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천안문 사태를 자꾸 이제 오버랩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시위의 분위기가 네. 다소 좀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야기되는 백지 시위라는 이슈가 좀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정말 개방 쪽으로 정말 가는 방향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도시에서 소규모로 청년들이 시위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일부 개별 현상으로 인지해야 되지, 그거를 어떤 추세 또는 그 이상의 존재나 의미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특히 만약 뭐 정치나 그런 시위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파고 들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대부분 한국 주식 투자 또는 글로벌 미국, 중국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런 시위를 바라볼 때는 감정적인, 이념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냥 냉정하게 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국민들의 체감도입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이 이미 3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중국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줬고, 물론 불편함도 감수했지만 어쨌든 대체로 잘 따라 협조했는데, 올해 들어서서 3년 차이고 3년 들어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내심도 점점 소진이 되고 피로감이나 불만도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올 들어서서는 이게 중국이 지방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지역도 크고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까 일부 지방에서는 코로나 정책을 과도하게 너무 엄격하게 불필요한 그 엄격한 네. 그거를 집행하거나, 또는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교조주의, 관료주의, 네. 어떤 맹목적인 그런 방역을 하는 데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고 불만이나 인내심이 더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11월 24일에 신장 우무지에서 화재, 아파트 맞아요. 화재 사고가 네. 거기다 또 화재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나와서 맞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청년들이 그런 분노심이나 어떤 정서적인 거를 네. 자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주류 언론은 많게든 적게든 정치적인 색채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난 뭐 10여 년 동안 BBC가 중국에 대한 그런 다양한 보도를 보면 그 정치적 색깔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중국 경제가 주제니까 추가로 전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할 부분은 그 BBC 보도를 보면 왜 유독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의 대학생이 뭐뭐 했다. 네. 또 리커창 총리의 모교인 북경대 학생이 뭐뭐 했다. 네. 이게 앞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나라마다 체제가 다르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중국인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어떤 체제나 어떤 일상적인 거에 대한 그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교체해서 그런 교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물론 5년마다 뭐 선거를
이민대표의 네. 선거를 하고 뭐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지만 집권당은 중국共产党 하나이고 이 집권당 단일 정당의 지위는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국가주석이 되든 누가 당 총석이 되든 누가 총리가 되든 당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몇 곳에서 일어난 소규모 청년 대학생들의 시위가 뭐 체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한 거는 중국의 체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이자 확대 해석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린 걸 그 원점으로 돌아보면 이런 기사는 물론 참 현지 분위기 파악이나 참고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번 주 들어가지고 홍콩이랑 중국 증시도 조금 올랐고 네. 사실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뭐그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기대감 네.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기대감이 어떻게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홍콩은 이제 3+0일이고 이제 중국 본토는 5+3일 정도죠, 그죠? 네. 그 봉쇄하는 기간이. 홍콩은 네. 9월 중하순부터 거의 격리를 다 배제했는데요. 집에서 3일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가격리도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번 주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지수가 1%대 상승했고 주간으로 심천이 2.9%, 홍콩 항생이 6.2%, 홍콩 테크 지수가 10% 상승했는데요.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만약 계속 한국 언론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빈도높게 자꾸 방역 완화, 리오프닝 이런 표현을 무의식이든 의식적으로든 계속 사용하면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세뇌당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완화하나? 이제 반등하나?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빨리 그 방역 완화해서 해외 입국자 그 자가격리로 네. 단축해서 그래야지 저도 집에 가서 부모님 뵙고 좋지만 이번 주 중국이랑 홍콩 증시 상승은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은 부동산 완화 정책입니다. 부동산. 네.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상승은 방역 완화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빨리 위드 코로나 하고 그래야지 경제도 돌아가고 증시도 좀 활력을 찾고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화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한 번에 확 완화한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답은 그냥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한 번에 확 완화할 수 없는 이유랑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전개하면 네. 한 번에 확 완화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두 글자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그냥 책임이든 따옴표가 있든 책임이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확진자 수가 9,900만 명 정도 거의 1억에 가까웠고 네. 그중에 사망자 수가 110만 명. 네. 그러면 사망률이 한 1.1%예요.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의 인구 그리고 중국의 인구 밀도가 미국이랑 훨씬 높고 국토 면적은 비슷하지만 네. 인구가 서너 배니까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처럼 확 푼다면 중국은 확진자가 5억 이상 나와야 되고 그렇죠. 엄청나게 사망자가 600만 명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네. 최소 이론적으로.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럽 여러 나라를 합치면 인구가 한 7.4억인데 네.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을 참고하면 중국은 한 사망자가 4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 400에서 600만 명, 네. 그죠? 네. 근데 한국은 확진자는 인구의 거의 반이지만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도 낮은 편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의 비율을 계산하더라도 중국은 확진자가 한 2, 3억은 나와야 되고 사망자가 아무리 사망률이 낮다 하더라도 60만 명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까 앞서 그 게스트분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의 접종률이 낮잖아요. 특히 80세 이상. 근데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7억이에요. 오, 예. 2.7억 이미. 예. 치사율도 높잖아요. 사실 거기는. 굉장히 중국의 높은, 그 고령화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빨라요. 빠르죠. 근데 인구 맞습니다. 기반이 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빠르다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한 노인이랑 백신 미접종 노인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백신 접종한 80세 이상 사망률이 0.54%인데 네. 미접종 80세 이상 사망률은 2.5%예요. 높죠. 그럼 만약 네. 2.5%그 중국이 미접종이면 아니 그거로 계산하면 중국은 80세 이상 미접종 사망자 수가 최소 50만 명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3년간은 이렇고 지난 올해 10월 달만 보면 미국의 그 코로나 사망자 중 10명 중 9명이 노인이에요. 네. 이거는 네네네. 미국 현지에서도 보도나. 그래서 그 또 하나 의료 자원 측면에서 봐도 중국은 그 일반 병상 수가 1000명당 6.7개이고 네. ICU는 10만 명당 4.5개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 병상은 1000명당 12개이고 ICU는 한 13개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코로나 방역 집행 과정에서 뭐 과도하거나 불합리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그 책임은 결국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한 번에 확 완화할 수 없는 이유. 이어서 11월 들어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조금씩 완화하는 조짐이 네. 보여요. 네. 근데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쭉 말씀드리면 11월 11일에 발표한 거는 밀접자랑 해외 입국자 그 격리 규정을 원래는 7+3, 네. 7일 집중 격리, 3일 자가격리 그거를 5+3으로 네. 단축했고 네. 그 외에도 좀 있고 그리고 11월 이번 주 들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일괄적으로 할 수가 네. 없어요. 아, 네. 지역마다 뭐 경제발전소 임금을 다르다 보니까. 근데 11월 27일에 상해에서 18,00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이 진행됐어요. 네. 그리고 네. 마라톤 당연히 진행 전이랑 진행 후에 PCR 검사를 받고 다행히 딱히 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11월 28일, 29일, 30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북경 특히 12월 1일 어제부터는 북경, 광주, 뭐 종칭, 정도 여러 곳에서 수위 조절식의 완화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 북경은 무조건적으로 원래는 48시간 또는 72시간마다 무조건 전원 PCR 했는데 어떤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광저우는 특정 인원 대상만 PCR 검사를 한다. 종칭은 무조건적인 봉쇄는 안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좀 융통성 있게 하자. 네. 그리고 정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하철 탈 때 무조건 PCR 그 검사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안 보여줘도 돼요. 어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특히 80세 이상 접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11월 29일에 발표한 노인 백신 접종 강화 방안에서는 물론 그 정책에서는 딱딱한 표현이 있지만 거기에 집행할 때는 약간 융통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1차 접종자는 그나마 많은데 지금 문제는 2차 접종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80세 이상 2차 접종을 예를 들어 원래는 향후 6개월 내로 한다. 근데 좀 단축해서 하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1월 29일이랑 30일에 예를 들어서 29일에는 중국의 질병관리센터 그 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뚜렷이 증강됐지만 병원성은 약화됐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 그 중국의 방역 최고 책임자인 순술란 부총리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고 접종률을 확대해서 이제 방역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야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한 번에 확 완화할 수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 속도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지만 수위 조절식의 방역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이 부분이 흘러서 뭐 내년 이제 IMF 관련된 뭐 세계 각국 GDP 성장률을 보면 네. 이 중국이 이렇게 완화로 좀 넘어가면서 내년 그림을 봤을 때 GDP가 성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중국이 좀 성장하는 모습이 네. 나올 것으로 지금 분석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망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네, 저도 그 IMF가 10월에 발표한 각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봤는데 네. 확실히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올해보다 높은. 네. 근데 올해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거기에다가
내수든 부동산이든 관련 지원 정책들이 나와서 조금 정책 효과를 기대하면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GDP 성장률이 높겠지만 중국 현지에 증권사가 100개 이상 있는데요. 네. 한 11월 말부터 슬슬 내년 전망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CICC든 또는 중국은행 산하의 증권사의 그 전망 자료를 보면 어느 기관도 한마디로 결론을 안 냅니다. 네. 다 거의 똑같은 말투로 긍정적인 버전, 정상적인 버전, 비관적인 버전. 그래서 정상적인 버전이라는 것은 올해 기저 효과를 고려한 데다 내수나 부동산이나 뭐 방역이나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조금 네. 플러스가 되면 내년에는 한 5% 정도 GDP 성장률은 나올 수 있다. 올해는 네. 어떻게 돼요? 20년? 올해는 3.2%예요. 3%. 4분기가 네네. 아직 안 나왔지만 예. 4분기가 뭐 긍정적인 낙관은 한 3% 초반에 나올 수 있어요. 올해는. 네. 네. 그래서 CICC는 코로나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경우에는 내년 GDP 성장률이 5.2%까지 나올 수 있다. 네. 하지만 만약 잘 돼서 코로나 영향이 뚜렷이 약화되는 경우는 6%까지 기대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중국은행 산하의 그 기관의 전망을 보면 세 가지를 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은 5.3%, 네. 낙관적인 상황은 6.7%, 비관적인 상황은 3.6%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저 효과랑 정책 효과를 좀 고려하면 올해보다는 숫자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높게 나오는 거는. 하지만 이 높게 나온 숫자 속에 포함된 어느 게 실질적으로 좋아진 건지 어느 건 그냥 기저 효과가 너무 강해서 나온 건지 네. 그거를 좀 가려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중국이든 경제 둔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현지 기관이나 업계 지인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 보면 주로 세 개예요. 지금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구멍이 되는 요인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수 소비, 네. 둘째는 부동산, 셋째는 수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조금 전개해 드리면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내수 소비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우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아래는 5년 전 최근 5년 동안 증가율입니다. 네. 보시면 요거 파란색이 발표치이고 주황색 점선이 예상치입니다. 네. 가장 최근가가 10월치죠. 지금이 12월이니까. 네. 10월 전까지만 해도 YOY 증가율은 낮지만 그래도 플러스였어요. 네. 하지만 10월 달에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네네. 봉쇄한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네. 근데 밑에 그림 지난 5년 동안 보면 코로나 이후는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네. 코로나 전인 2017, 18, 19를 보면 대체로 내수 소비의 증가율이 한 7, 8%. 요게 그림이 길어서 좀 티가 잘 안 나는데 네, 네. 8% 안팎은 돼야 정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 둔화, 글로벌 둔화 여러 가지 때문에 내수 소비가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내수이고 네. 높을 때는 60%, 최근에는 내수가 워낙 둔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축소돼서 한 40%대로 축소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전 회사 다닌 게 이제 코트라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 전문가분들 여쭤봐가지고 여근데 형 여기 나오는 숫자를 맞긴 맞아 하면은 네. 이제 저를 되게 어이없이 쳐다보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니? 야 당연히 여기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정부 통계도 믿으면 안 되라고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예.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 두 분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또는 미국의 어떤 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100% 믿습니까? 삼성전자 발표한 공시 숫자를 100% 믿으세요? 한국은행 정도의 차이죠, 그게. 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중국의 지표를 볼 때 한 요 지표에서 한 20-30%를 더 마이너스로 봐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통계는 일정한 샘플을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전체가 아니라.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제조 지표든 내수 지표든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중국 yuan화로 연간 매출이 한 3천만 yuan 이상인 기업 위주로만 샘플로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
통계치를 볼 때는 물론 중국 투자 안 하시고 뭐 중국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지금도 그렇고 100년이 지나도 아 중국 통계는 거짓이야라고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네. 우리가 통계치를 보는 이유는 그 숫자의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런 인식 속에 빠져드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수 소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화되면 네. 그리고 기저효과를 반영하면 조금씩 개선된 거는 기대할 수 있지만 워낙 코로나 전에 그 높은 그 증가율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요 통계치가 나라마다 다른데 소비하는 제품 중에 집 빼고는 자동차가 가장 가격이 높잖아요. 네. 근데 요 지표에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빼면 실제 지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한 뭐 30%그 정도 이제 좀 그래서 감안하고 보는 지금 것이 이미 어떨까 싶네요. 12월이니까 네. 이번 주부터 일부 지방에서 조금씩 방역을 완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되고 내년에는 연초에는 또 연휴가 있고 2월엔 또 설날이 있고 실제로 방역 효과가 어떤지는 사실상 내년 2분기부터야 좀 검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그럼, 올해 네. 2분기에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내수 관련된 부분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네. 걸었잖아요. 네. 그때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CATL 같은 종목들도 네. 그때 성장률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 다 갇혀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 자료가 그 자동차를 빼고 나면 정말 좀 더 자동차가 이 내수 네. 소매 판매 지표에서 한 네. 13% 정도 그러니까요.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자동차는 올해 주값 말고 자동차 판매량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9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년에는 한 30%로 떨어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지표를 볼 때는 물론 사람마다 개인 선택이지만 한국의 지표 똑같아요. 현실은 통계 지표보다 조금 더 안 좋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게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수 쪽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네.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진짜 뭐 요즘 뭐 거기 공실 아파트가 1억 채가 있다 이런 말도 네. 뭐 들어봤고 뭐 붕괴 뭐 이런 그 뭐야 중국 부동산이 언젠가 터진다는 걸 제가 한 몇 년 아니 거의 10년 전부터 10년. 계속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진짜 좀 터져요 아니면 어때요? 네. 네, 뭐 붕괴, 시한폭탄 이런 단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쉽죠. 저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고. 1억 공실 맞아요, 근데 그거? 맞긴 맞는데요. 네. 그게 이미 10년 전. 아 기술 그리고 이런 거 부동산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지난 2, 3년간 중국 경제나 그런 걸 보면 부동산이든 중국 경제든 2000년대 초반부터 맨날 붕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2, 30년 동안은 그 붕괴론의 붕괴를 반증한 2, 30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질문 주신 부동산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로 번역을 안 해서 죄송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네 개가 중국 현지에서 주로 보는 부동산 관련 지표인데 네. 뭔지 모르더라도 추세를 보면 다 하락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근데? 네. 좌측 상단은 부동산 판매량 YOY고 네. 네. 우측 상단은 부동산 신규 착공, 시공 면적, 준공 면적 YOY고 좌측 하단은 부동산 투자 YOY, 우측 하단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 조달하는 그런 네. YOY. 그러면 자세히 안 보더라도 올 들어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네. 요 YOY가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이 마이너스 폭이 계속 확대됐습니다. 4분기 9월 이후에 조금 뭐 좋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조짐인데 부동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의 경착률을 방지하기 위해 즉 연착률 정도까지 네.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세웠고 하반기에 수요 조절식 정책을 하반기에 내세웠지만 딱히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조금 강력한 3가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적당히 할 거는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책 효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스스로 내성적인 그런 모멘텀이 생겨야 중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부동산 지표들의 마이너스 폭은 좀 축소될 수 있지만 플러스 전환은 딱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11월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시간 관계로 생략할게요. 이 정책은 주로 대출, 채권, 회사채, 주식 측면인데요. 네. 11월 23일에 민은행이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업체들에게 대출을 하고 싶지 않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 대출해줘. 이게 대출 차원에서 정책을 발표했고 또 바로 이어서 부동산 업체들이 대출 외에 또 회사채를 발행을 뭐 3년짜리, 네. 5년짜리. 근데 그것도 발행해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전에 삶이 없죠. 하지만 지난주에 이미 일부 샘플 업체로 해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10억 위안이나 몇십억 위안짜리 3년 만기 중기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금리가 3% 아주 낮은 금리. 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28일에는 또 부동산 업체 중에 상장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상장사들이 원래는 시장 원리에 따르면 부동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뭐 하든 일반 대상으로 하든 제3자 유상증자 하든 다 수요가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부동산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발표한 거라 일부 시도하고 있는 사례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몇 개월, 최소 6개월 지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요 조절식의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폭의 축소 거기까지만 기대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중국인들의 그 뭐랄까 소비력이 네.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세대당 부동산을 어느 정도 다 이게 갖게끔 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한테 뭐 한 채 내지 두 채, 세 채를 가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주고 네. 그게 이제 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비력이 이제 폭발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전에 한번 어떤 분한테는 자산했거든요. 그렇게 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이 붕괴가 되면 중국의 어떤 소비력이 많이 떨어진다. 예, 개인들 네. 소비력도 그렇고 근데 이제 1선 도시들은 막아지지만 2, 3, 4선 도시들은 무너지는 것들이 좀 제 생각에 무섭다는 이런 건데. 11월에 발표한 이런 부동산 지원 정책은 네. 1, 2, 3, 4선 도시에서 그나마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2, 3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1선은 어차피 시장 원리에 따라서 1선 도시는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네. 희소성의 원리대로 그렇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일선은 다 네. 버틴다는 네. 거죠. 진짜. 근데 뭐지? 일선 네. 도시들은 네. 그 뭐 예를 들면 강남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뭐 북경, 뭐 상해, 뭐 광저우, 신천 이런 데는 네, 네 얼마나 개 해도 좋은 아파트가 있고 뭐 3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거. 지역만 그 같은 상해시도 구마다 너무 다른데요. 네네. 서울시도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어떨 때는 제가 상해에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동창들이 다 상해에 있는데 네. 가끔 저보고 너가 사는데 지금 집값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네네네. 상해 이 지역에 산 친구 저렴하네? 그러니까 강남이 훨씬 근데 싸다는 거죠. 상해보다. 어떤 네네. 친구는 우리랑 비슷하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중국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같은 성 같은 시 내에서도 정확히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까지 해야 어느 정도 가격이 네. 나온다. 근데 상해는 상해 전체를 보면 상해도 주변 외곽 지역이 전체를 예, 예. 보면 평균 가격은 서울보다 미치지만 사실 인기 있는 곳은 서울보다 훨씬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강남은 이제 서울의 강남보다 아무래도 좀 비싸긴 해요. 네, 그리고 서울에는 강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해는 면적도 여러 개군요. 그렇고 중심지가 뭐 몇 개 있으니까 이게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어떤 지역에 어떤 그 뭐 네. CBD나 어떤 지역 왔으면 제가 정확한 가격을 알아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데 항상 관심이 많은 게 여기가 붕괴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특히 그러니까 네. 내수 소비도 되게 힘들게 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동산 붕괴에 의한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소비력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연착륙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없었다. 네. 그러면 2, 3년 동안 중국이든 세계 경제는 계속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래서 코로나는 추가적인 중요한 요인이지. 그래서 부동산이든 많은 산업들이 보통 한 산업이 상업화되고 호황기를 겪는 데는 물론 산업마다 한 30년 네, 그래서 네. 부동산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게 골칫거리인 것 그렇죠. 같아요. 중요하기도 네. 하고요. 네. 굉장히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게 또 부동산일 수밖에 그래서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내년 1분기 이후 특히 2분기에 부동산 지표들이 네. 플러스까지는 아닌데 마이너스 폭이 확실히 눈에 띄게 축소될지 안 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뭐. 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은 계속 무역 적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뭐 아직은 흑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좀 많이 블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네. 막고 있는데 네. 그쪽은 좀 어떤가요? 그 해외 수출 이쪽은? 네.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핑크색 막대가 중국의 무역 흑자입니다. 아하, 네. 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수입 증가율. 주황색 선이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 무역 흑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수입 증가율이든 수출 증가율이든 올 들어 계속 둔화되면서 여기 0이 보이시죠? 네. 최근에 이미 0에 근접했거나 약간 마이너스가 됐어요. 즉, 무역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수요가 둔화됐다는 거고 수입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건 중국 국내 수요가 그만큼 둔화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순수출만 계산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출입 증가율이 중요한 거지 중국이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요거만 봐서는 좀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물론 GDP에서 한국이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없지만 근데 중국도 중국이 수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유럽이고 미국이고 동남아, 아시아. 근데 올해 하반기 지표만 봤을 때는 선진국향 순수출 증가율은 확실히 떨어졌지만 네. 대신 동남아향 순수출 증가율은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시장 원리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1월 중순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G20 그리고 APEC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을 나갔잖아요. 네. 그 전에 11월 4일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독일의 유럽 정상이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게 독일 숄츠 총리가 11월 4일에 중국을 방문했고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협력하자. 그리고 오늘이 11월 2일이죠. 어제 샤를 미셸 그 EU 이사회 또는 네. EU 정상회의라고 하는 EU 이사회 상임의장이 어제 방중했어요. 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미국을 감안해서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항력이든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선진국향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전략적인 걸 고려해서 유럽의 독일 그리고 내년 초에 아마 프랑스 총리도 중국 방중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좀 큼직한 나라 위주로 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동남아향 그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 더 잘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수출이 결국은 제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이런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속에서 계속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순수출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조업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고 에너지 네. 안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 에너지랑 관련해서 취한 그런 액션을 보면 간단히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지난 2월 달에 러시아랑 그 30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네. 그 전에는 이미 10년짜리 맺었고요. 이번에 30년짜리 새로 맺었고 그리고 카타르와는 예전에도 맺었는데 이번에는 2026년부터 27년간 LNG 장기 계약을 맞아요. 맺었고 그리고 사우디는 10월에 그 사우디 빈살만 왕자랑 그 중국 에너지국 장관이랑 화상 회담을 해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독일이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그동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조 강국들이 러시아산 아주 저렴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이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수출은 뭐 미국의 뭐 중국 향 무슨 첨단 반도체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인위적인 학력은 있지만 나름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 지표로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그중에서 세부로 쪼개보면 플러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둔화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둔화. 그래서 중국의 수출 전략에는 조금 수위 조절이 있지만 내년에도 수출 지표에 대해서는 딱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수도 사실 좀 별로고 부동산도 뭐가 좀 불안하고 네. 수출도 좀 별론데 그러면 그 4에서 6% 성장률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기저효과고요. 네.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이 그동안 GDP 성장률에서 큰 기여를 한 게 투자였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은 중국 정부가 하는 투자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어떤 투자인가요? 뭐 건물, 항만, 그냥 뭐 도로 인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인프라 투자 근데 한 가지 명확히 아셔야 하는 게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제조업이 30%를 차지하고 부동산이 20%대, 인프라 20%대, 나머지가 디지털, 신흥산업, 서비스 여러 가지 육성하는 산업. 그러면 이렇게 쪼개보면 부동산 투자는 어차피 마이너스인 건 네. 기정사실이고 인프라 투자는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거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 하반기에 더 높아졌습니다. 제조업은 기저효과를 고려하고 조금씩 뭐 확 개선을 기대하고 어렵지만 올해보다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으니까 제조업 투자는 그래도 고정자산 투자 전체 지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중국도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구조조정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어떤 정부 관계자나 그런 발언들을 보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도 지금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인프라, 부동산, 부동산, 인프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안 돼. 이제는 부동산 요런 옛날식 인프라 그런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신 녹색, 친환경, 디지털, 신흥산업, 첨단 요런 쪽을 그 확대하자.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은 옛날식 그게 높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는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에 거가 지난 1년이고 밑에 거가 지난 5년인데요. 코로나 전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보면 한 8%, 한 6%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을 보면 대충 코로나 전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숫자는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세부적인 분야를 쪼개보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지금은 확 좋아진 것도 있지만 거기를 그 효과를 상쇄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그냥 계속 이런 수준에서 횡보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자산 투자가 과거에는 인프라나 뭐 부동산 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이제는 뭐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네. 좀 눈길을 특히 돌리고 친환경, 있다. 네, 네. 친환경 이런 쪽 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뭔가 끌어올리려면은 친환경도 좋지만 어차피 또 과거 전통 산업을 일단 또 네. 돌려야만이 결국은 본인들의 제조예요. 그렇죠. 네. 숫자를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쪽에 스탠스를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전통 제조업 쪽으로 조금 더 네. 방점을 두고 그게 좀 살아나면 좀 정상화되면 제조업은 아마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이게 네. 제조업 지표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에 거가 지난 1년, 밑에 거가 지난 5년. 코로나 전에 제조업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면
대체로 한 6%대 정도 돼요. 6%. 네. 그러면 지금도 대충 한 5, 6%.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코로나 전으로 왔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은 대체로 제조, 공급 측면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됐는데 문제는 글로벌이든 중국이든 수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제조나 공급단의 문제는 아니고 수요단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효율적인 그 시장이 이제 운영됐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로 보면 어떤 제조단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어떤 가격을 단가를 네.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중국이 네. 이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왔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 것들을 각 나라마다 이렇게 했던 네. 시기였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첨단 예, 반도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잘하는 걸 맞는 게 아니라 모든 거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돼. 이렇게 뭐 미국을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유럽도 뭐 그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해주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지위를 어떻게 보면 뭐 의도치 않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가 과연 또 어떻게 방점을 두고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네, 부분도 그래서 상당히 올 고민이 들어 많을 것 정부에서 같습니다. 발표한 게 기업 대상으로 감세를 하고 네. 대출 상환 기한을 늘려주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지원을 했지만 근데 그거는 핵심 요인은 아니죠. 네. 지원 정책은 많이 시행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왜 그 세계 공장 얘기 나왔는데 네. 거기 지금 그 노동력 그러니까 노동 임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나요? 지금 그 이 미국 같은 또한 경우는? 그 예를 들어 고졸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장에서는 월급이 세전 한 4천 yuan은 되고요. 근데 4,000yuan이 80만 원인가요? 이거 예. 네, 곱하기 190. 아, 예, 예. 근데 이 또한 공장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기차도 테슬라 공장이 월급이 더 높고 네네네. 똑같은 아이폰 공장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최저 월급이 이미 3천 yuan 이상이고 네. 한 4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이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걸 좀 기피하잖아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애플도 그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공장 거점을 네. 제조업을 네. 일단은 중국에서 좀 인도로 빼고자 하는 네.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제 애플만 그럴까? 네.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쪽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너무 리스크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해외로 옮기는 작업들을 향후에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플뿐만 이거는 아니라. 외국계 회사뿐만 네. 아니라 제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라면 어디가 가성비가 가장 좋고 가장 네.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어디로 가야죠. 하지만 말씀하신 애플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아는 게 지금은 한 90%가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인도든 다른 나라로 가든 5년 또는 10년 지나봐야 일부를 이전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단순히 중국에서 공장을 하는 이유는 뭐 저임금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는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부 공장을 뭐 베트남에 인도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앞 단계인 부품이든 원자재든 그거는 기존대로 조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더 낮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글로벌적인 지정학적인 또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기업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익이 되는 대로 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미 중저가 제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든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 가장 다양하고 가장 완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의 관계인데요. 양적인 변화는 조금씩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만 질적인 변화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포인트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아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벌면은 거기 그거를 다시 이제 모국으로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보통 많이 들리거든요. 한국도 네.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배당도 일부밖에 안 하고 이제 그게 당연히 아무래도 좀 투자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중국이 네. 그
화폐에 대한 통제 관리가 좀 엄격한 나라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좀 심사가 좀 엄격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가에도 해당돼요. 중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에서 축적한 자산 중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람, 뭐 스위스나.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미 10년 전,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뭐 통화 정책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약간 네. 금리를 네. 낮추고 있는 통화 정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내년 초 한 6월 정도 이렇게 부양책이 좀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일까요? 아, 이게 그 언어적인 장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단어에 대한 그 체감도가 다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인민은행 장이 항상 통화 정책을 언급할 때 중국은 온건한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 그러면 온은 그 안정 그 온. 네. 그럼 두 분은 중국은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통화 완화예요? 통화 긴축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온건하다? 좀 이지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푼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풀 필요가 있으면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는 차원에서 적당하게 풀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나라에서 너무 천문학적인 풀었죠. 무분별한 통화 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고, 하지만 중국은 통화 2020년 이후에 통화 완화,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지준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MLF 인하, 네. 여러 가지 통화 완화를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무분별한 천문학적인 그런 거는 안 했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지면 조금 더 풀고, 그거를 사실 온건한 통화 정책. 그래서 너무 크게 기복을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수위 조를 한다. 그게 온건한 통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게 중국의 통화 지표 몇 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측 상단이 요거 주황색이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네. 거 1년 만기. 그 요 위에 거가 하늘색이 5년 만기. 그리고 우측 중에 요 붉은색이 개인 주택 담보대출 금리. 맞아요. 근데 다 내려왔고요. 그렇죠. 좌측 하단이 이민은행 지준율. 지준율도 추세적으로 계속 내렸고, 우측 하단은 M1, M2 증가율인데 주황색이 M2.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통화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완화 기조는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짜장 그런 거는 네.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또 옛날에 그런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네. 인플레이션은 그런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올해 들어서서 기준금리를 1년짜리 3번 인하했고 5년 만기는 2번 인하했고 지준율은 3월이랑 11월 2번 인하했고, 네. 계속해서 통화 완화는 하지만 조금 적정한 수준. 네. 근데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긴축하고 있고 이제 네. 중국은 많이 풀고 네, 있으면은 대신 재정 정책은 계속 확대할 거예요. 네. 네. 그럼 혹시 뭐 외환위기 또는 이제 위안화가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네. 거는 뭐 걱정이 없나요? 어때요? 올 들어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킹달러, 근데 네. 중국 유엔 달러 환율도 결국은 미국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 들어 특히 11월 들어 환율이 조금은 약간은 좀 진정되는 모습인데, 중국도 10월 이후 특히 11월 들어 그 전에는 1년 넘게 계속 yuan 절하였는데 미국 달러가 조금 변화가 보이니까 중국 yuan화도 좀, 그래서 지금 현지 업계 지인들 의견은 미국 달러 강세, yuan화 약세는 맞긴 맞는데 너무 그동안 과도하게 좀 약세를 네. 갔으니까 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정세.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 시장 원칙에 따라서 또 약세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좀 경기가 좀 심하게 안 좋아지고 네. 중국이 그래도 완화 정책을 쓰면서 재정 정책도 네. 쓰고 재정 기저- 정책은 확실히 계속 그러겠죠.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저 효과 때문에 또 중국이 GDP 성장률이 네. 좀 높게 나오면 네. 이 환율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위안화가 네. 7위안대 이상 올라갔다가 네. 하방으로 좀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국의 네. 환율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거는 한국이나 사실 홍콩은 97년도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중국에 반환했지만 경제나 통화나 그거는 여전히 미국 달러랑 페그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옛날에는 조금 오바스럽게 표현하면 환율을 중국 정부가 이렇게 품고 있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하면 또 유엔화 국제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2015년에 물론 정부의 의지 그것도 효력이 강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시장화 그 비중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옛날에는 변동이 조금 날 때 인민은행에서 바로 유엔 사거나 팔거나 그걸 통해서 환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올 들어 한 1년 넘게 계속 킹달러 유엔 네.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딱히 그 수급 조절을 안 했어요. 그렇죠. 7위안 넘어갈 때도 네, 그만큼 사실 하려면 간단해요. 그 유엔화가 중국 국내 시장이 있고 글로벌 시장이 있는데 글로벌 유엔화 시장의 한 70%는 홍콩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인민은행이 단기적으로 홍콩에서 돈을 유엔화를 사고 팔고 하면 바로 환율 조절이 돼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네. 딱히 안 했어요. 그만큼 중국 그 인민은행의 최종 목적은 점점 더 많은 나라 시장에서 유엔화를 사용하고 이번에 뭐 그 중동이나 그것도 네. 러시아도 조금씩 유엔화 그거를 해서 유엔화 국제화가 최종 전략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그 허용 범위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미국 달러가 기준이에요. 미국 달러가 어떻게 돼야지 다른 나라 그 환율도.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게 주식 채널이니까 네. 그 중국 주식으로 가보면은 이제 2007년에 상해 지수가 한 6천 뚫었다가 좀 내려갔다가 15년에 5천 뚫고 계속 이제 한 7, 8년 동안 거의 뭐 3천 언저리를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많이 성장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을 것 같은데 네. 퍼나 PBR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상해 지수 이런 데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상해 거래소랑 심전 거래소 그 업종 구성이 차이가 커서 네. PER도 차이가 큰데요. 네. 여기 상해 종합 지수 2018년부터 오늘까지 상해 종합 지수고 예. 밑에 요 막대가 잠깐만 아직 안 나오고 아. 네. 화면을 예. 보시면 상해 네. 종합 지수 2018년부터 오늘까지 지수 그리고 밑에 막대가 거래 대금 네, 네. 그리고 밑에 주황색 선이 PER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12배 네. 정도 12배 정도? 네, 12점 몇 배, 한 네네네. 13 정도. 네. 근데 저희 생각은 중국은 물론 증시를 분석할 때 뭐 구체적으로 PER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언제 PER로 증시가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국 네. 시장의 네. 특징. 뭐가 움직여요? 그리고 심천 성분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 지수든 심천 성분 지수든 올해만 보면 2020년 오르고 2021년도 좀 오르고 올해부터 확실히 하락. 사실 맞아요. 이거는 글로벌적인 맞아요. 공통점. 네. 근데 상해 종합 지수든 심천 성분 지수는 한 1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지원 정책, 방역 완화 기대감 그리고 또 지준율 인하하고 이것저것 지원 정책을 네. 출시하다 보니까 그 전에 또 많이 급락했고 11월 들어 조금 반등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약간 바닥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죠. 사실 지금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다 확신할 수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상해 종합 지수, 심천 성분 지수는 현지에서는 바닥은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 바닥 구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홍콩 항생 지수인데 홍콩 항생 지수는 더 전에 2021년 초부터 그 핀테크나 그 제재 맞아요. 때문에 많이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제재였고 홍콩 항생 지수고 마찬가지로 11월 들어 약간 예. 그리고 홍콩 테크 지수는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쭉 급락 50% 급락하고 11월 들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앞서 쭉 말씀드린 경기 상황은 기저 효과를 고려하고 정책의 효과 뭐 100%까지 아니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거다. 그러면 증시도 확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올해보다는 최소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1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이렇게보다는
그 정책도 발표하고 어느 시점부터 효과가 나오고 또 선반영되고 그 시점마다 차이가 날 거잖아요. 네. 모든 정책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한 기복이 생기면서 올해보다는 약간 개선될 네. 것 같다. 이게 그 상해랑 이제 심천이랑 네. 홍콩 지수가 그 캐릭터상 어떻게 달라요? 아, 상해랑 심천거래소 합쳐서 종목이 5,000개가 있는데요. 네. 상해는 중국의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상해에는 은행주가 많다고 해서 네. 심천에 은행주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네. 상대적인 개념. 그죠, 그죠. 상해는 예를 들어 뭐 철강이나 정유나 은행이나 부동산 이런 전통적인 굴뚝 전통적인 굴뚝주들. 그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네. 심천은 뭐 예를 들어 전기차나 BYD도 그렇고 콘테크, 첨단 배터리, 산업들. 태양광 약간 그런 쪽이 비중. 하지만 심천에도 여전히 굵직굵직한 옛날식 전통 산업이 네네네. 많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하지만 홍콩은 금융이랑 부동산을 합치면 비중이 가장 높고요. 아, 네. 그리고 핀테크도 가장 높고 그래서 홍콩이랑 중국 증시의 비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천 성분 지수는 상해 종합 지수는 정확히 올해부터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홍콩 지수를 보면 전부터. 네. 2021년 그래서 홍콩의 부동산 비중도 높고 핀테크 플랫폼 기업도 네. 높고 텐센트나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 정책을 시행하니까 쭉? 바로 네. 그리고 홍콩은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 비중이 한 30%대 네. 되죠. 예, 예. 하지만 상해랑 심천거래소를 합쳤을 때 현지 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이고요. 외국인 비중은 10% 안 돼. 즉 중국 증시 방향성은 현지 투자자들이 결정합니다. 네. 하지만 홍콩은 외국인 비중이 한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네. 한 40% 정도. 네. 그래서 홍콩 증시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한 2,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중국 기업이에요. 아, 예. 그래서 중국 경기나 정책이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 홍콩은 동시에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리고 홍콩 달러는 미국 페그제 달러 페그제니까 또 미국의 정책, 미국 증시랑 또 따라가요. 그래서 믹스돼요. 네. 하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저는 홍콩에 영향 받는 거는 미국 6, 중국 4. 아, 예, 근데 네. 상해 거래소 심천거래소 중국 증시는 중국 8, 외국 2, 3 아, 정도. 네네네. 네. 상관성이 확실히 좀 낮겠네요, 그죠? 네. 네네. 업종 구성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최근의 네. 흐름입니다. 업종 구성이 너무 네,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부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텍사스 연금이라든지 일부 네.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네. 중국 쪽의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네. 그다음에 일부 타이거 뭐 글로벌 펀드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신규로 중국 투자를 이제 안 하겠다 뭐 잠정 선언을 하면서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사이에 보면 네. 뭐 최근에는 좀 중국 시장에 외국인들 다시 들어가고는 있지만 네. 일전에 한두 달 정도 사이에는 중국 비중을 많이 줄이고 대만도 줄이고 네. 한국 쪽으로 외국인들이 사실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펀드들의 글로벌 자금의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될 네. 걸로 혹시 말씀하신 예상하고 것처럼 계신지요? 제가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그 10월 23일 중국 새 지도부가 공개됐잖아요. 네, 네. 새 지도부 공개 2, 3개월 전부터 공개 후 한 3, 4주까지 몇 개월 동안 외국인이 계속 중국 증시에서 네. 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많은 분들이 그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일부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게 100% 데이터로 증명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현상으로 인과관계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 좀 명확하지 않고요. 하지만 11월 들어 아까 중국 증시는 홍콩 증시는 11월 들어 약간 반등하는 조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호강통, 상강통이나 QF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 그걸 합산해서 보면 11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몇 개월 동안 유출된데 11월부터 매도하는 중국 주식을 매수하는 날이 확실히 매도한 날보다 많아졌고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매수한 금액이 매도한 금액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딱 한 달 동안 됐으니까 네. 추세로 해석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선진 미국이나 유럽의 그 펀드들이 일부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 창출이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 필요하면 이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매매를 할 때는 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12월이 시작됐으니까 12월부터 1월에 중국 현지 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관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명확한 방향은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저 효과 때문이든 뭐 정책 효과 때문이든 정확히 1년 후에야 검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올해보다 GDP 성장률이
유일하게 숫자상 높게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음. 인도는 숫자상 올해보다 낮게 나오지만 인도는 성장률 자체가 6%인데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아셔야 하면 인도는 GDP 규모랑 1인당 GDP가 중국의 5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중국 시장이 글로벌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상황이고 네. 그쪽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부양을 시킬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큰 그림에서 일단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 시간입니다만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러게요. 네, 시간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세분화된 이슈를 조금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 가지 저는 주식 투자는 물론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한국 주식 네, 투자자인데 네. 중국 주식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대체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복을 두면 그걸 것 같아요. 너무 아직은 제가 좀 성향이 좀 비판적이라서 그런지 네. 너무 낙관적이에는 아직은 정책 효과가 숫자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정책이 이제 입안됐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두고 그리고 주식이 선반영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하지만 지금 올해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옛날에 그런 어떤 룰이나 규칙도 점점 깨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네. 방역 빨리 완화해서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부모님이 다 중국에. 아,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셔야죠. 네. 그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찐중투라고 네. 중국 주식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중국 경제, 시황, 산업 및 종목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조금 아쉬운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더 그러게요. 듣고 네, 싶은 네. 이야기가 네. 많은데 시간 때문에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중국 주식 전문가 찐닝님을 모시고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